저는 1982년에 현대그룹에 입사를 해서 총 40년 1개월 근무하면서 저는 그때 해외 영업본부장을 했는데 하루에도 5분, 10분 단위로 일을 처리해야 되고 굉장히 바쁜 그 일상이 회사를 그만두고 그 다음날 송두리째 날아가 버렸어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회사에서 누군가 저를 찾는 사람도 없고 전화 오는 사람도 없고 또 집 밖을 나가서 갈 데가 없어요. 제가 앉아있을 자리가 없어요. 일종의 이제 백수 생활. 그리고 그동안 아내한테 제대로 못 해줬는데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시장도 같이 보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대화도 많이 하고 여행도 한번 같이 다니고 그런데 그 생활을 하고 나서 3개월이 지나자 아내가 이제 그 당신 일정을 만들어서 당신 일정대로 사세요. 자기도 원래 하던 일상이 있기 때문에 그 일정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마 5060 세대 퇴직한 분들 제 말을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런 뜻은 뭐냐면 긴 시간 동안 직장 생활 혹은 아내는 아내 나름대로의 긴 가정 생활 바꾸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한 어떤 취미 한 가지 정도는 유지를 해 나가야 그만두고 나서도 직장 생활에서와 가정 생활의 그 차이를 극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장을 은퇴하고 나서 보통 퇴직금이나 노후 자금을 이제 마련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솔깃해서 투자하기가 쉽습니다. 돈이 생겼으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기업이라는 거는 일이 세분화되어 있어요. 자기 분야밖에 사실 몰라요.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투자를 할 때는 아주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큰 원인이고 그 이외의 원인으로 들 수 있다면 자기의 그 지출 구조를 못 바꾼 겁니다. 대기업에 다닐 때는 그래도 수입이 꽤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많이 지출을 하는데 대기업을 이제 그만두고 은퇴했을 때는 자기의 그 어떤 상실감이나 이거를 갖다가 회복하기 위해서 지출하는 거라도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빨리 바꿔서 자기 그 수준에 맞게끔 지출을 해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스스로 자기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가치를 낮추는 겁니다. 그런 전책성으로 인해서 자기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더 가중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빈곤해집니다. 이런 케이스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절대 자기 노후 자금을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최소한 자기 노후 자금 빼고 여유 자금을 가지고 근데 이제 보통 얘기를 들으면 야 이거 투자하면 100원 투자하면은 200원 돼. 아니면 300원 돼. 이렇게 얘기를 듣거든요. 그러면 기왕이면 많이 투자하면 많이 벌겠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아주 쥐약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투자하면 절대 안 되고 최소한 여유 자금까지 투자하고 또 투자 말고 이제 어떤 사업을 하려고 뭐 이를테면 뭐 조금만 가게를 한다든지 고정적인 수입을 받고 싶어서 그럴 경우에는 자산을 투자해가지고 돈을 투자해서 그 사업을 시작하면 안 되고 자기 육체적인 노동이나 정신적인 노동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절대 자기 있는 돈을 투자해서 어떤 사업을 하면 잘 안 됐을 경우에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다시 벌 수 있지만 나이가 먹으면 이제 다시 벌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대신에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건전한 교육을 받는다든지 사회적인 활동,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사회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경제적인 상실감, 사회적인 상실감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런 활동을 하게 되면 자기가 돈을 낭비할 수 있는 시간을 절약됩니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생활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것 자체가 이제 직장인으로서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고 근무함으로써 임원까지 되고 하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성공 신화가 은퇴하고는 딱 단절된다고 생각해야지 그게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실패할 확률이 95% 이상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제 30살 때인데 결혼하고 나서 저희 집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부모님을 모시고 시집살이를 시키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중동에 있는 현장으로 나가라 지시가 내려왔어요. 물론 회사의 그 지시를 따라야 되겠지만 일반적인 결혼 생활도 아니고 시집살이를 하는 데다가 힘들게 하는 아내를 그냥 놔두고 나가기가 이건 정답이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에 고민 끝에 이직을 해야 되겠다라고 다른 데 면접을 사실 봤습니다. 3군데를 봤는데 그중에 한 군데를 선정해서 가려고 마음을 먹고 회사에 사직서를 써가지고 내려고 하는 찰나 사장님 비서실에서 저를 불러더니만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비서실장님이 후임으로 일하려냐라고 동의를 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뭐 무조건 비서실에 가면 해외를 안 나가도 되니까 무조건 이제 하기로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를 그만두지 않아도 되고 해외도 안 나가도 되고 좀 운이 좋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회사를 계속 다니게 됐고 좋은 결과를 했는데 만약에 그때 제가 결정했던 것대로 회사를 이직했더라면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성공적인 직장생활을 40년 할 수 있었을지 그때 만약 그래 됐으면 그게 지금 와서는 이제 후회되는 하나의 선택이 되지도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순간도 순간이지만 요새 일을 시키면 제가요? 왜요?
지금요? 어떻게 해요? 뭐 이런 반응을 하게 되면 일에 그 흥미를 잃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의 반응이 아니고 나한테 주어졌구나. 내가 이 일을 하는 건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기회를 갖는구나. 내가 한번 해봐야지. 라는 그런 자세가 벌써 그 사람의 태도를 다르게 하고 또 일을 그 해결하는 성공률이 달라집니다. 달라지면 또 인정을 받고 뭐 그런 선순환. 그리고 일단 결정한 거는 실행을 철저히 해야 된다. 왜냐하면 결정이라는 거는 무조건 빨리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일단 어떤 문제가 생기면 검토를 하죠. 검토를 해요. 근데 검토를 하다가 검토된 결과가 나오면 빨리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머뭇거리면 자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헷갈립니다. 실행을 옮겨야 됩니다. 그래야 일이 해결되지 문제만 가지고 끌어안고 있으면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 너무너무 빨리 기술이 발전되잖아요. 매년 바뀌어요, 트렌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머뭇머뭇하다가는 벌써 도태돼 버립니다. First mover가 돼야 됩니다. 가장 먼저 하는 사람. 그 다음에 fast, 빨리 따라가는 사람. 이렇게 해야지 그 속도를 맞추지 전 세계적으로 이 기술이 잠깐 하면 늦춰집니다. 그런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회사를 운영을 해봐서 느꼈는데 예전에는 이제 생산성, 효율성, 조직론, 뭐 기타 회사가 잘 되는 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사업 아이템을 하느냐입니다. 어떤 기술을 채택하느냐입니다. 그게 그 사업의 180도로 성패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를 빨리 배우고 그 다음에 일을 할 때는 결정이 됐으면 철저하게 시행을 해야 되겠죠. 현대건설이 이제 건설회사 중에서는 다른 경쟁업체들이 말할 때 뭐라 그러냐면 현대건설은 전투력이 강하다 그럽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일단 일에 들어가면 죽기 살기로 끝을 냅니다. 전투력이라는 건 결국은 이제 전쟁에서 나오는 얘기잖아요. 전쟁은 죽음과 삶의 갈림길에 서 있게 되는 건데 그런 마음 자세로 끝까지 해보는 실행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적당히 하면 소위 말하는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저는 제 생각에 그 선택을 한 기준을 균형 감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물병에 있는 물을 두 사람한테 불만 없이 똑같이 컵에다가 나누는 방법을 한 사람이 물을 따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 다른 사람이 먼저 컵을 선택을 하면 그러면 물을 따르는 사람도 똑같이 따르려고 그럴 거고 또 나중에 선택한 사람은 자기가 선택했기 때문에 불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윈윈 관계, 균형 감각을 가지고서 어떤 중요한 선택을 했을 때는 그게 나중에 이렇게 나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고 또 한 가지 균형 감각은 자기 내부에 대한 가치 균형 감각입니다. 젊었을 때는 옳고 그름에 따른 이성적인 판단에 대한 가치가 높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상대방을 배려하던 그 어떤 감성적인 가치관이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그 선택을 할 때 항상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만 하는 것도 좋지 않고 감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선택을 할 때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균형 감각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는 직접적인 경험이나 간접적인 경험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균형 감각이 생깁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책을 많이 보는 거예요. 근데 뭐 요새는 너무 속도가 빠른 세대라서 책을 많이 안 봅니다. 그러면 요새 많이 보는 게 유튜브를 많이 보죠. 여러 가지 강의가 많이 나와요. 인문학적인 강의, 또 역사적인 강의, 또 자연과학에 대한 강의.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들으면 시야가 넓어지고 감각이 균형 잡히는 그런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직접적인 경험을 한다 그러면 여행을 혼자서 한다든지 아니면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자기가 처하지 못했던 어떤 그 상황에 한번 처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그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직접 경험하는 그런 걸 하다 보면 균형 감각이 생기고 그런 균형 감각이 생겼을 때 판단을 하고 소통이라든지 아니면 상대편의 어떤 관계를 이렇게 설정한다든지 그럴 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균형 감각을 키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에 그룹에 입사를 해서 교육을 받는 첫째 시간이 그룹 인사과장의 기업 문화를 설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현대그룹은 시키는 대로 일하고 주는 대로 받는 데다. 주는 대로 받는다는 뜻은 결국 월급을 주는 대로 받아라. 그런 뜻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군대 문화에 많이 젖어 있었어요. 게다가 이제 건설 분야는 팀워크가 필요하고 일사불란한 그 조직적으로 일하는 데이기 때문에 군대 문화가 좀 더 심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 시시비비를 따질 여유도 없었고 단순히 따라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그게 제 직장 생활의 모토가 사실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평이나
불만이나 다른 친구들, 동료들, 동급을 비교해 본다든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빨리빨리 지나갔고 불만이 없이 일하면 일에 재미를 느끼게 돼 있어요. 또 경영자가 돼서는 여러 상황이 이제 많이 접하게 되거든요. 상황이 생겼을 때 그걸 호기심을 갖고 왜 그럴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해봤습니다. 해결하는 시도를 하는 과정이 상당히 재밌게 느껴졌고 성공했을 때 성취감을 느끼고 또 실적이 올라가고 이제 회사에서도 인정을 해주고 시간도 빨리빨리 지나가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미국의 어느 기업에서 자기가 실수를 해서 회사에 500만 불의 피해를 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실수를 통감하고 사직서를 써서 사장한테 갔더니 사장이 당신이 500만 불어치의 실수를 하면서 당신이 얻은 그 하나의 자산인데 그걸 가지고 회사를 나가겠다는 것은 내가 용납할 수 없다. 그 실수의 가치, 경험의 가치를 가지고 이 회사에서 2배, 3배의 수익을 남기고 나서 그러면 그때 나가도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실수라는 것은 그 사람이 해볼 수 있는 만큼 해보는데 문제는 동일한 실수를 자꾸 반복하는 겁니다. 그건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보기엔 자기의 실수를 적는 겁니다. 적어서 그걸 되돌아보는 겁니다. 적기가 싫으면 곰곰이 생각을 해서 내가 왜 실수를 했는지 한번 따져보면 리마인드를 시켜주는 어떤 게 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바둑 둘 때 프로기사들은 바둑을 다 뜨고 나서 승패에 관계없이 복기를 합니다. 복기를 하게 되면 이때는 이 점을 뜨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니면 이건 잘 든 것이다. 이런 어떤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 실력이 늘고 반복적인 실수를 안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실수를 했을 때 그 원인을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실수를 하고 나서 그건 내가 못한 이유는 동료들이 제대로 지원을 안 해줬어. 여건이 안 맞았어. 여러 가지 요인을 얘기하겠죠. 그러면서 그 실수를 합리화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실수를 또 하기가 쉬워집니다. 자기가 인정을 해야 그 다음에 그 실수를 안 하게 됩니다. 저도 많은 실수를 했죠. 가장 큰 실수는 쿠웨이트 지사장을 할 때 계약서에 사인을 해야 됩니다. 지사장이. 그런데 이제 그 발주처에서 계약서 초안을 줬을 때 그 초안을 다 검토를 했죠. 확인을 해서 본사에 보고하고 이제 사인을 하러 갔어요. 근데 사인을 보통 하게 되면 그 자리에 서류를 딱 놓고 사인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계약서가 보통 한 20-30장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다 검토할 시간은 사실 없습니다. 왜냐면 당연히 초안이 된 대로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사인을 해가지고 계약이 성사가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없던 문구가 들어간 게 있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왜 그 문구를 안 보고 사인했느냐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실수죠. 다행스러운 거는 그 조항으로 인해서 저희한테 끼치는 손해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리커버리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 발주처도 자기들이 인정을 하고 다른 분야에서 좀 지원을 해줬다든지 네, 그런 기억에 남는 실수라고 생각해요. 그 실수라는 것은 사실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실수는 뭔가를 시도했기 때문에 실수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젊었을 때 실수를 많이 할 것을 권장합니다. 만약에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도를 안 했거나 아니면 시도를 하더라도 제자리 걸음에 시도를 했을 경우 실수를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를 안 하면 개선이 안 되고 발전이 없습니다. 그 실수의 가치는 생각보다 큽니다.